네, 안녕하십니까. 3차 C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는 BPS 모델에 대해 공부하였고, 이 BPS 모델을 어떻게 임상에 적용할 것인지 야니키의 모델에 따라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환자분께서 병원이나 센터에 왔을 때 어떤 절차에 따라 치료에 임해야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오시면 스크리닝 툴스를 이용해서 통증이나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주관적인 평가를 할 것입니다. 주관적인 평가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네, 바로 병변에 대한 전문가적인, 즉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운동역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한 문진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질병에 대한 가설을 설정할 수 있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오브젝티브 어세스먼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의 질병을 명명하게 되는데, 그것은 국제질병분류에 따라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신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도 포함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케이스 포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치료 중재에 들어가야 하는데, 치료 중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웃컴 메저먼트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적 중재에 들어가고, 이 아웃컴 메저먼트를 기반으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피지컬 클리니컬 프로세싱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려 합니다. 먼저 스크리닝 툴스입니다. 그중 백페인의 대표적인 스타트백에 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타트백은 9개의 문항을 가지고 있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즉 3점 이하면 아주 예후가 좋다라고 인정하고, 4점 이상이나 문항 5에서 문항 9 사이에서 점수를 받았다면 예후가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I는 중추감작이라고 하였죠. 이것은 통증에 대한 예민성을 측정하는 도구인데요. 40점 이상이면 예민성이 높아서 만성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메디컬 스크리닝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레드 플래그, 옐로 플래그를 구별 짓는 것입니다. 레드 플래그라는 말은 저희가 볼 수 없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프랙처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많은 사례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옐로 플래그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통증에 대한 자신의 믿음, 즉 나는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치료사 선생님 나 좀 만져줘요 라든지, 아니면 치료사가 이러한 경우를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러한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즉 환자분께서 근거 없는 겁을 주는 경우죠. 어깨 한쪽이 처져 있어서 당신은 목이 아플 겁니다 라고 한다든지, 날개뼈가 튀어나와서 나중에 어깨가 아플 거예요 라든지, 이것은 라테로제니컬 팩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구조적인 것은 일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환자는 자신을 탓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엄한 어머니는 자식을 볼 때마다 엄마가 똑바로 앉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중에 커서 어깨가 아파진단 말이야 라고 아이를 협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근거 없는 자세에 대한 미래 병변에 대해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코핑 스트랄러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통증을 피하려는 자신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동작을 하니까 아프니까 안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옐로 플래그인데 이것들은 모두 정신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레드 플래그는 바이오메디컬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문진이 중요합니다. 레드 플래그 중에서 물리치료사와 관련이 있는 플렉처, 이것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을 통해서 우리는 레드 플래그를 분리할 수 있는데, 참고로 시저의 논문을 보시면 되는데 관절별로 플렉처에 관한 분류를 아주 잘 해 놓았습니다. 플렉처에 관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오타고 앵클스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무릎 쪽에 가면 오타와 니 룰스가 나오고, C 스파인에 가면 캐네디언 C 스파인 룰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러한 법칙들은 그 관절에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축구를 하다가 한 학생이 헤딩 시 착지를 잘못해서 발목이 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학생은 그냥 인대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안쪽 또는 바깥쪽 복숭아뼈 6cm 위에 압통이 있는지 촉지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풀 웨이트 베어링은 아니더라도 지면을 발로 닦고 네 발짝 걸음을 걸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메탈타살본이 압통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고, 나비큘라 본에 압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들 중에 아무것도 양성이 없고, 즉 복숭아뼈 6cm 위에도 아무렇지 않고, 나비큘라 본을 촉지해도 아무렇지 않고, 다섯 번째 메타타살 본에도 압통이 없고 네 발짝 걸음을 걸을 수 있다면 이러한 사람은 굳이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우리가 하는 치료를 해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룰스는 민감도가 거의 96%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감도는 이 질환에 걸릴 확률이 아니라 이 질환이 아닐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확률이니까요. 반면에 이들 중 하나라도 양성이 나온다면 얼른 엑스레이를 찍으러 보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이도는 민감도와 반대로 이 질환이 맞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민감도와 특이도는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자, 그림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쉽겠죠. 1번 라테랄 말레오러스, 2번 메디알 말레오러스, 3번 다섯 번째 메타타살본, 4번 나비큘라본, 다섯 번째는 네 발짝 걸음. 이것이 앵클에서 가장 흔한 레드 플래그인 골절을 판단하는 것이며, 환자분을 엑스레이를 찍게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툴스가 되는 것입니다. 레드 플래그는 플렉처 말고도 종양과 같이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와 가장 관련이 있는 골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레드 플래그를 룰아웃 했다면 문진에 들어가 보아야겠죠. 많은 외국의 물리치료사들이 근거 중심의 물리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문진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실상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이고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지금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진을 통해서 우리는 74에서 90%의 진단을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에 있는 학교들은 수업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으며 롤플레이를 통해서 서로 환자, 치료사가 되어서 연습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문진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나이, 성별, 직업입니다. 만약에 20세 환자분이 어깨가 아파서 왔다면 이 환자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오십견일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병변마다 성별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카팔턴을 신두름, 오십견도 마찬가지고 특히 폐경기 여성이라면 더욱더 남성보다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도 중요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 앉아서 타이핑을 많이 치는 직업, 칼질을 많이 하는 요리사 등 팔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위험인자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실히 보아야 합니다. 어떤 환자분이 위암 수술을 하시고 5년 전에 완치 판결을 받았는데 히스토리는 있죠. 그 환자분이 찾아와서 등 쪽이 아프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메카니컬한 문제는 없는데 계속 아프다고 호소하시고 밤에도 아프다고 하시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고 하시고 결정적으로 최근에 체중이 계속 빠지고 계시다면 이분은 우리가 계속 치료하기보다는 병원에 보내서 다시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가족력도 유전적 질환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문진씨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는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이기도 하고 힐링 프로세스와도 관련성이 높은 인자입니다. 임상에 계시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아파요? 얼마나 치료하면 나아요? 하는 것들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도 문진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얼마나 있으면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흡연과 당뇨가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힐링 프로세스보다 훨씬 길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증이 근골격계와 관련이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MOI입니다. MOI란 메커니즘 오브 인저리인데요. 바로 어떻게 손상을 받았는지를 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MOI를 질문할 때는 닫힌 질문이 아닌 열린 질문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분 넘어지셨나요? 라고 물으면 환자분은 네, 아니요 라고 답할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시지 말고 환자분 어떻게 넘어지셨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보다 열린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증 타입입니다. 과연 통증은 무엇일까요? 통증을 우리는 왜 알아야 하나요? 또 우리는 통증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우리는 통증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매니지먼트에서 보면 우리들의 인터벤션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에듀케이션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환자의 교육 시 통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된 에듀케이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증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럼 통증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이란 실체 또는 잠재적인 조직의 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 그리고 좋지 않은 감정을 말합니다. 사실 통증에 관해서 많은 이슈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통증과학이 굉장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004년도에 울프라는 사람이 분류한 분류법에 따라 통증을 분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울프는 통증의 타입을 4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노시셉티브 페인인데, 이것은 신경과 관련이 없는 통증으로 정말로 실제 자극, 실제적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을 말합니다. 발목을 접질렀다면 실제로 우리 발목 인대가 찢어지거나 늘어나서 유해 자극 수용기가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그런 통증을 말합니다. 이것은 힐링 프로세스와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염증성 통증인 인플라메이토리 페인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통증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과 여러가지 면역 물질과 관련이 있고, 페인, 스웰링, 무브먼트의 제한, 레디니스, 히팅의 5가지 염증 증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통증이 있고 붓고 열나고 못 움직이고 붉게 되고, 이것들은 염증 기간에 나타나는 통증임을 알아볼 수 있는 인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원래 3일 동안 일어나는 좋은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일이 아닌 오래 지속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만성염증이라고 하고, 결국 말초감작이라고 하여 지속적으로 예민한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뉴로패식 또는 뉴로제닉 페인을 말하는데, 이것은 신경과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울프는 여기까지 이야기했지만 보덕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조금 더 상세히 분류하였습니다. 레디큘러 패시와 레디큘라 페인으로 나누었습니다. 레디큘러 패시는 일종의 컨덕션 블락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이야기하면 전기가 들어왔다 안 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액손이 압박에 의해 허열 상태가 되어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의 차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프다, 안 아프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낄 수 있다, 없다, 움직일 수 있다, 없다를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레디큘라 페인은 압박이나 견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경근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통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 신경근의 손상이 있을 때, 이를 더 발생시키는 몸통 굴곡을 했을 때 총에 맞은 듯한, 타는 듯한 통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디큘라 페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디스펑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자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비정상적인 프로세싱에 의해서 통증에 대한 감각이 증폭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디스펑션을 우리는 센츄럴 센스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 대가들은 중추감작, 즉 센츄럴 센스타이제이션에 관한 많은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름 내림 신경을 포함한 중추신경계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과한 통증의 인식이라고 정의하였고, 어떤 사람은 증가된 반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터크가 이야기한 정의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터크는 중추감작은
통증의 예민성이 증가한 것이며 이것은 우리 뇌에서 페인 뉴로 매트릭스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로 매트릭스란 어떤 특정 부분이 어떤 특정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발전되어 감정이나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러한 연결고리에 오류가 발생한다. 즉 네트워크망이 막 얽혀서 통증에 대한 네트워크가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이 바로 페인 뉴로 매트릭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증이 지속된다면 행동이나 감정, 그리고 사회적 관계, 인지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CS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이퍼 알제시아이고 하나는 알로다니아입니다. 하이퍼 알제시아는 통증 자극은 통증 자극인데 그렇게까지 과하지 않은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손등을 살짝 쳤는데 아파 죽겠다고 한다든지 살짝 꼬집었는데 대굴대굴 구른다든지 하는 경우가 바로 하이퍼 알제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로다이니아는 통증 자극이 아닌데 통증으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은 통증 자극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람만 스쳐도 통증을 느낀다든지 살짝 쓰다듬었는데 아파 죽겠다고 하는 경우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디스펑션, 즉 센츄럴 센시타이제이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 국제통증학회에서 이제 중추감작, 즉 센츄럴 센시타이제이션을 노시 플라스틱 페인이라고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통증의 타입이었고요. 이제 환자의 통증 양상이나 통증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겠죠. 계속해서 문진에서 통증 타입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다음은 어그리베이팅 팩터입니다. 어그리베이팅 팩터는 어떤 움직임을 할 때 통증이 야기되는가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숙일 때 아플지, 돌릴 때 아픈지, 가만 있어도 아프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자세나 동작 시 통증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하는 이징 팩터도 찾아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이제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설에 힘을 실기 위해 오브젝티브 어세스먼트를 실시하게 될 겁니다. 오브젝티브 어세스먼트에서 중요한 게 앞서 이야기했던 민감도와 특이도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퀴즈를 풀어보세요.